망가방은 부피가 크거나 휴대하기 힘든 물체를 넣어두는 다용도 수납 도구로 사용하죠. 수중 비치 클린업이나 프로젝트 어웨어 다이브 어게인스트 디브리 활동 같은 것이나 또는 다이빙 중에 잃어버린 작은 물건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할 텐데요. 다이빙 후에 익스포저 수트처럼 젖은 물건을 나를 때도 유용하죠. 지역 다이브 센터를 방문하여 용도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사항, 다이빙 중에 어딘가에 걸리거나 무게가 무거울 때 버릴 수 있도록 물건을 채운 망가방은 손으로 운반하세요. 슬레이트나 웨트북은 의사소통이나 다이빙 정보를 기록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슬레이트는 크기가 다양한데요. 쉽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웨트북은 방수 종이로 만들어졌고 쓸 수 있는 필기 공간이 더 많습니다. 대체로 이 정도 크기인데요. 유연하기 때문에 익스포저 수트의 넓적다리 주머니에 잘 들어갑니다. 어드밴스드 오픈 워터 다이버 코스에서 야간 다이빙을 할 때는 확실히 다이빙 라이트가 필요하죠. 하지만 많은 다이버들은 낮에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크기가 클수록 불빛도 강하고 더 오래 가는데요. 기술의 발전 덕분에 대형 라이트가 훨씬 작고 가벼워졌습니다. 배터리, 전력 및 크기 등 옵션이 다양하니 다이빙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선택하세요. 라이트를 선택했다면 BCD에 부착하기 위한 클립과 사용 중에 분실을 막아주는 손목렌 야드가 필요할 겁니다. 훈련의 일부분으로 다이빙 로그 작성을 할 텐데요. 많은 다이버들은 유서 깊은 패디 다이빙 로그를 선호하는데 다이빙 로그는 크기와 스타일이 다양합니다. 또 온라인, 태블릿 또는 PC용 e로그를 사용해도 됩니다. 다이빙 컴퓨터는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로그 기록이 편리해집니다. 다이빙 로그는 교육을 계속하는 동안 사용하게 될 경험 기록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에는 긴급 정보, 다이빙 버디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장비 일련 번호 등을 기록하기 좋습니다. 각 다이빙을 하는 동안 날짜, 다이빙 장소, 수심, 시간, 버디 이름을 기록하세요. 또 일반적으로 목표와 메모 또는 다이빙 중 발생한 중요 사항을 기록하세요. 또 다이빙 로그는 스쿠바어스나 기타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다른 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다이빙 계획 소프트웨어는 공기 사용 계획 및 다이빙 허용 시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버전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작동하지만 개인용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이용할 수 있죠. 버전에 따라서 다이빙 컴퓨터와 통신하거나 e로그 기능이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오링을 잃어버리거나 스트랩이 끊어지면 다이빙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다이버들이 스페어 부품 키트를 사용합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사용자가 교환할 수 있는 부품과 도구를 튼튼한 상자에 모아놓은 것인데요. 상자는 장비 가방에 보관하죠. 예비 부품 키트를 준비할 때는 이런 기본형으로 시작하세요. 하지만 필요한 크기보다 조금 큰 것을 선택하세요. 경험이 쌓일수록 부품이 추가되기 때문에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좋죠. 하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품을 너무 많이 채워넣지 마세요. 편안하게 다이빙하세요. 하지만 다이빙도 다른 스포츠처럼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를 착용한 채 걷거나 조류에서 수영하거나 응급 상황에 대처할 때처럼요. 그러니 주치의가 승인한 정기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적절하게 체력을 키워두세요. 충분히 먹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면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죠? 다른 육체적 활동처럼 다이빙으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심장과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장비를 들어올리거나 운반, 햇볕 속에서 익스포저 수트 착용으로 발생하는 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심혈관계 상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커졌거나 그럴 것 같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다이빙 전에 음주나 흡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술을 마신다면 다이빙 전날 밤은 자제하세요. 일부 약은 다이빙 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약 사용에 주의하고 특정한 약을 복용해도 될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다이빙 시에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아플 때는 다이빙을 취소하세요. 회복한 다음에 다시 하세요. 또 이미 배운 것처럼 아플 때 증상을 없애주는 약을 사용해서 다이빙해서는 안 됩니다. 다이빙은 즐거워야 하며 건강해야 다이빙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죠. 다른 활동처럼 다이빙 기술과 지식도 계속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다이빙에 참가해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방 수역에 갈 수 없다면 버디와 함께 수영장에서 연습하세요. 최신 상태 유지에는 다른 다이버 및 스쿠버 어스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교류도 포함됩니다. 최신 트렌드와 연습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6개월 이상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면 스쿠버 리뷰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되살리기 위해 패디 인스트럭터와 상담하세요. 계속해서 다이버 교육을 받으면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기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감각 유지에 매우 좋은데요. 패디 어드밴스드 오픈 워터 다이버 코스, 스페셜티 다이버 코스 및 경험을 늘리고 자격을 부여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보통 호흡 기체로 공기를 사용하는데 공기는 사실 기체 혼합물이죠. 실제로 21%의 산소와 79%의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중에서의 공기 호흡에 관한 4가지 문제를 살펴볼까요? 산소 중독, 오염된 공기, 감압병, 기체 마취가 이러한 문제들이죠. 이번 장에서는 산소 중독, 오염된 공기 및 감압병에 대해 살펴보고 가스 중독은 5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소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체지만 압력이 높아지면 독성을 갖게 되죠. 또 장비의 화재 및 발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크레이션 수심 한계에서 공기를 사용한다면 모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는 산소가 농축된 공기라 질소 비율이 낮고 산소 비율이 높은데요. 일반 공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장점이 있지만 산소 중독과 장비 관련 고려 사항이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패디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코스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지만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자격 취득 전까지는 엔리치드 에어 탱크 라벨이 붙은 탱크는 사용하지 마세요. 오염된 공기는 내부에 불순물이 들어있죠. 다이빙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오염된 공기는 냄새가 나거나 맛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의 징후와 증상에는 두통, 구역질, 현기증, 무반응 및 선홍색으로 물든 입술과 손톱 밑이 있는데요. 냄새가 나거나 맛이 안 좋은 공기로는 절대 다이빙하지 말고 몸이 안 좋아지면 즉시 다이빙을 중단하세요. 오염된 공기를 호흡한 다이버가 있으면 신선한 공기로 호흡하게 하고 가능하다면 산소를 공급하세요. 또 응급구조대에 연락하세요. 명성 높은 전문 스쿠버 센터에서만 탱크를 충전하여 오염된 공기를 예방하세요. 이러한 오퍼레이터는 특화된 호흡용 공기 컴프레셔와 필터를 사용하며 정기적으로 공기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공기 지속 시간이나 보온 시간 외에도 수중에서의 시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들 중 하나는 질소의 영향을 받죠. 다이빙 중에 압력이 높아지면 호흡 공기에서 나온 질소가 용해되어 체세포로 들어가는데요. 압력이 높아질수록, 즉 수심이 깊어지고 오랫동안 수중에 있을수록 더 많은 질소가 몸속으로 용해되어 들어갑니다. 신체는 질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상승해서 압력이 떨어지면 과다한 질소가 체세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만약 여분의 질소가 과다하지 않으면 해가 없습니다. 다이빙 컴퓨터 또는 RDP 테이블이나 ERDP-ML 같은 테이블은 과다 질소를 허용 한계 이내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죠. 하지만 용해된 질소의 양이 너무 많으면 상승할 때 신체가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빠져나옵니다. 체세포 속에 버블이 형성되면 감압병을 일으키는데요. 때때로 벤즈 또는 DCS라고 부르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징후나 증상에는 마비, 쇼크, 무력함, 장기적인 피로, 현기증, 저림, 따끔함, 호흡곤란, 관절통 및 지통이 있으며 심각한 경우 의식불명이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DCS의 징후나 증상은 명확할 수 있지만 미미한 정도에서 중증도 사이의 통증, 무력함 또는 장기적인 피로처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징후와 증상은 다이빙 후 15분에서 12시간 사이지만 간격이 좀 더 길 수도 있습니다. 또 간헐적으로 증상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떤 경우든 감압병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모두 중요하게 다루세요. 5장에서 감압병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체가 질소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양은 주로 시간과 수심에 영향을 받는데요. 생리학자들은 사람들을 DCS에 취약하게 하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피로, 탈수, 과도한 운동, 감기, 빈약한 신체, 질환과 부상, 알코올 섭취와 연령이 포함되죠. 다음 소단원에서 이러한 요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압병의 발병 위험을 아주 낮게 하려면 과다 질소 수준을 허용 한계 이내로 유지해야 하죠. 하지만 신체로 녹아들어가는 질소의 실제량을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컴퓨터와 다이브 테이블을 사용하죠. 다이빙 컴퓨터와 다이브 테이블은 수학적 모델을 적용하여 다이빙 전, 중, 후의 신체 내 질소의 변화량을 추정해 줍니다. 감압 모델은 수천 회에 걸친 다이빙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므로 거의 모든 사람에 대해 신뢰성이 매우 높은 수치를 제공하지만 실제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감압병을 일으키기 쉬운 어떤 요인이 있을지도 모르죠. 사람마다 감압병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므로 감압병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있는 다이빙 컴퓨터나 다이브 테이블은 없습니다. 한계 이내에서 다이빙을 하더라도 말이죠. 다이버는 DCS의 위험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험성을 줄이고 관리를 하기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점은 항상 다이빙 컴퓨터나 다이브 테이블의 한계 이내에서 다이빙하는 것이죠. 또 세이프 다이버가 되세요. 다이빙 시에는 항상 천천히, 즉 분당 18m 또는 60피트 또는 컴퓨터가 정한 속도보다 느리게 상승하세요. 5m 또는 15피트 수심에서 안전 정지를 하세요. 이러한 습관은 감압 모델의 예측 한계 이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크레이션 다이버로서 항상 무정지 다이빙을 하세요. 즉, 다이빙 중에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곧바로 수면까지 상승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컴퓨터의 무감압 한계를 유지하세요. 다이빙 전에 계획을 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다이빙할수록 질소 흡수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보시다시피 무감압 한계는 수심이 증가할수록 상당히 줄어듭니다. 기종에 따라 조금씩 시간은 다르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다이빙 중에 각 수심에서 보낸 시간을 바탕으로 무감압 한계를 업데이트합니다. 잔여 시간은 가장 깊은 지점에서 제일 짧게 나타나지만 상승할수록 질소 흡수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납니다. 더 얕은 수심으로 상승하여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다이빙을 멀티레벨 다이빙이라고 하는데요. 다이빙 컴퓨터가 주는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전체 다이빙을 한 수심에서만 하는 일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은 가장 깊은 수심에서의 시간 한계만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ERDPML은 멀티레벨 다이빙을 계획할 수 있으므로 예외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다이빙 중에 한계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 다이버들은 18m 또는 60피트로 다이빙해서 잠시 돌아본 다음 무감압 한계 이내를 유지하고 수면에서 남은 공기가 50바 또는 500psi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상승하려고 합니다. 다이빙 전 계획 중에 무정지 시간을 스크롤 해보는데요. 이들의 컴퓨터는 12m 또는 40피트 수심에서 무정지 시간 140분, 18m 또는 60피트에서 55분을 나타내는군요. 18m 또는 60피트 수심으로 하강한 다음 30분이 되면 상승을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이빙은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30분 후에 18m 또는 60피트에 도달하자 컴퓨터는 무정지 시간이 25분 남았다고 알려줍니다. 암초를 따라 위로 향하다가 12m 또는 40피트에서 수평을 유지합니다. 컴퓨터의 무정지 시간이 83분으로 나타나는군요. 18m 또는 60피트 수심에서보다 시간이 늘어났지만 신체는 질소를 흡수한 상태죠. 그러므로 다이빙 전에 계산했던 140분보다 값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공기량이 아니라 무정지 시간이므로 이들은 상승에 충분한 공기를 갖고 다이빙을 끝내고 안전 정지를 하며 500바 또는 500psi의 리저브 공기를 갖고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컴퓨터와 테이블에 나타난 상승 속도는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속도 이내를 유지하세요. 모델의 한계 내에서 수면 상승 시는 안전 정지가 필수는 아니지만 한계 이내에서 더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 안전 정지를 하세요. 공기 고갈 상황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안전 정지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전 정지를 하세요. 하지만 뜻하지 않게 무감압 한계를 초과했다면 반드시 감압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면 상승 전에 감압 정지로 과다 질소를 배출해야 하는데요. 감압 정지를 하지 않으면 모델 한계를 초과하여 감압병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비상감압 정지에 관해서는 5장에서 더 자세히 배워보죠. 다이빙이 끝나면 무정지 시간이 다이빙 전보다 줄어드는데요. 이전 다이빙에서 흡수된 질소가 아직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전 다이빙에서 흡수된 질소를 잔여 질소라고 하며 잔여 질소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다이빙을 반복 다이빙이라고 합니다. 반복 다이빙을 할 때는 이미 체내에 질소가 있기 때문에 무정지 시간이 더 짧습니다. 컴퓨터는 이러한 잔여 질소는 물론 반복 다이빙 중에 체내에 용해되는 것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체내 질소 수준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다이빙을 하지 않고 몇 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요. 보통 12시간 이상이죠. 이 다음에 하는 다이빙은 반복 다이빙이 아닙니다. 다이빙을 한 후에 체내에 질소가 남아있더라도 다이빙 사이의 수면 휴식 시간 중에 질소 수준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수면 휴식 시간이 길어질수록 반복 다이빙을 할 때 무정지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컴퓨터는 계속해서 이론적 질소 수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하는 모든 다이빙에 대해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에는 잔여 질소 정보가 기억되어 있으니 공유하거나 교환하지 마세요. 또 전원을 끄면 안 되지만 대부분 기종은 사용자가 끌 수 없죠. 만약 같은 컴퓨터로 계속 다이빙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론적 질소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이빙을 컴퓨터를 바꿔가며 다이빙하면 감압병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복 다이빙을 위한 컴퓨터 사용에 관해서는 제조사의 추가 권고사항을 따르세요. 다이빙 컴퓨터를 사용하기 전에 제조사의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어두세요. 다이빙 컴퓨터는 기능도 레이아웃도 천차만별이지만 다이빙 전에 무감압 한계를 알려준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수중에서는 현재 수심, 경과 시간 및 잔여 무정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 속도 표시기는 상승 속도를 알려주며 만약 뜻하지 않게 무감압 한계를 넘었을 때는 비상 감압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다이빙 사이에는 수면 휴식 시간을 알 수 있고 이전 다이빙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이빙을 계획할 준비가 되면 화면에서처럼 버튼을 누르거나 접촉 부분을 건드려 활성화하세요.
스크롤한 무감압 한계를 바탕으로 버디와 함께 최대 수심과 시간을 합의하세요. 반복 다이빙은 무감압 한계가 상대적으로 짧고 얕은 수심 다이빙과 멀티레벨 다이빙은 길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최대 시간과 공기 사용 한계를 계획하세요. 종종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기보다 무정지 시간이 훨씬 더 길죠. 시간, 공기 공급, 돌아갈 지점 또는 잔여 무정지 시간 등 본인 또는 버디가 먼저 도달하는 한계를 바탕으로 다이빙 방향을 돌리세요. 이러한 한계를 슬레이트에 적어두고 다이빙 중에 참고하세요. 컴퓨터를 사용한 다이빙 중에 따라야 할 6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 계획대로 다이빙하세요. 컴퓨터가 허용한다고 해서 계획한 수심이나 시간을 초과하지 마세요. 둘, 컴퓨터의 한계 이내를 유지하세요. 잔여 무정지 시간이 0에 가깝게 다이빙하지 마세요. 셋, 여러분과 버디의 컴퓨터 중 가장 보수적인 것을 따르세요. 넷, SPG를 잘 보면서 공기 공급을 관리하세요. 다섯, 가능하다면 가장 깊은 수심에서 시작하여 얕은 곳으로 진행하세요. 한 번 이상의 다이빙을 할 때는 가장 깊은 다이빙부터 하세요. 이렇게 하면 무정지 시간이 아주 길어지죠. 또 보수적인 다이빙 습관이기도 합니다. 여섯, 컴퓨터가 지정한 상승 속도보다 천천히 상승하고 안전정지를 하세요. 다이빙 컴퓨터의 고장은 매우 드물죠. 대체로 활성화 시 자가 점검을 하고 전력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다이빙 중에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는 2가지 대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승해서 안전 정지를 하고 다이빙을 종료하는 겁니다. 한계 이내를 잘 유지해서 다이빙하면 허용 가능한 이론적 질소 한계를 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컴퓨터가 2대이며 모두 사용해서 다이빙을 했다면 두 번째 대책은 작동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다이빙을 계속하는 것이죠. 각 다이빙 사이에 컴퓨터가 고장났고 둘 다 사용 중이라면 작동하는 쪽을 사용해서 다음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대만 사용 중인데 고장난다면 다이브 테이블, 수심계 및 타이머와 함께 본인의 시간 및 수심 정보를 사용해서 다이빙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2시간을 기다린 후에 작동하는 컴퓨터로 다시 다이빙을 해야 합니다. 다이버는 수중 세계에 있어 심각한 위협은 아니지만 환경 친화적 다이빙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버로서 해를 끼치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죠. 다른 다이버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유산을 보고 싶을 테니까요. 또 이미 오염으로 인해 병든 환경에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죠. 다이버로서 여러분은 수중 세계의 대사이며 여러분의 다이빙이 본보기가 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이버는 수중 세계를 직접 볼 수 있으며 종종 여러 문제점의 첫 목격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본 것을 설명하고 수중 세계를 대중에게 알리고 지키는 계획에 목소리를 더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다이빙을 하는지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 수중 클린업 참여, 외래 유입종 제거 또는 과학자를 위한 데이터 수집 등 직접적인 활동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다이버로서 수중 세계 보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역 패디 리조트나 다이브 센터에 문의하거나 projectaware.org를 방문하세요. 여러분이 배울 기술 중 하나는 수면에서 스쿠버 키트를 착용하는 법인데요. 소형 보트 입수 시의 일반적인 절차지만 모든 크기의 선박이나 부두에서 입수하거나 다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장비를 완전히 조립한 상태에서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을 하세요. 꼭 착용한 상태가 아니라도 됩니다. 물에 뜨는지 확인하세요. 착용한 다음에 웨이트를 집어넣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웨이트 통합식 BCD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이빙 키트를 착용한 후에 웨이트를 착용하게 됩니다.
스쿠버 웨이트 시스템을 착용하고 BCD 없이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준비를 마치면 물속에 장비를 넣으세요. 바로 입수하지 않는다면 줄 위에 둡니다. 또는 입수 후에 버디가 건네줄 수도 있습니다. 앉아서 입수와 같이 적절한 기술을 사용해서 입수하세요. 지금 보는 입수에서는 이렇게 앉아서 대개 두 손을 얹고요. 양손을 중심으로 회전해서 이렇게 몸을 아래로 내립니다. 이제 허리밴드에 버클을 풀고 키트를 똑바로 세워서 착용합니다. BCD 안에 간신히 물에 뜰 정도의 공기가 들어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죠. 다른 기술도 있는데요. 이렇게 장비에 앉은 다음 양팔을 집어넣고 앞으로 미끄러지면 제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다음으로 하네스를 고정 및 조정한 후 너무 무거워서 분리해 놓은 웨이트 시스템이 있으면 착용하세요. 버디가 키트 착용을 마치면 다이빙 전 안전점검의 F단계, 즉 최종 점검을 완료해서 스트랩이 모두 고정되어 있고 뜻하지 않게 호스에 걸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스쿠버를 착용한 중에 앉아서 조절된 입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수 전에는 항상 BCD를 부분적으로 팽창시키고 호흡기로 호흡하세요. 몸을 낮춰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탱크 바닥이 플랫폼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하세요. 지치거나 경련 또는 수영을 어렵게 만드는 다른 문제를 겪는 버디를 도와야 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둘 다 부력을 갖추도록 하세요. 짧은 거리일 때는 이렇게 탱크 밸브 끌기를 하세요. 거리가 멀 때는 지친 다이버 밀기를 해서 가야 하는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처럼 다이버의 발을 본인의 어깨에 놓고 여러분의 손은 무릎을 잡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속도로 천천히 수영하세요. 이 기술은 중성부력 기술을 개방수역에서 하게 될 하강, 수영 및 상승과 통합한 것인데요. 바닥 또는 어떤 지역이 산호처럼 섬세하다고 가정하고 접촉을 피하세요. 준비를 마치면 줄이나 다른 참조물을 시각적 참고물로만 사용하여 버디와 함께 5단계 하강을 하세요. 부력을 통제해서 하강을 조절하여 바닥 위로 약 1m 또는 3피트에서 1.2m 또는 4피트 지점에서 정지하고 중성 부력을 갖추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부력을 조절해서 바닥을 건드리지 않고 수영하세요. 부력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조절하세요. 원할 때만 특정한 물체와 접촉하도록 연습하세요. 참고물로 돌아온 다음 그것을 시각적 참고물로만 사용해서 5단계 상승하세요. 이번에도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마스크를 잃어버려서 다시 찾을 수 없다면 마스크 없이 다이빙을 마쳐야 하는데요. 마스크 없이 수영하기를 통해 연습할 수 있죠. 마스크를 벗고 버디와 접촉하세요. 가능하다면 눈을 감지 마세요. 콘택트 렌즈를 착용 중이라면 눈을 감으세요. 귀를 압력 평형하고 부력을 조절하면서 버디의 도움을 받아 최소 15m 또는 50피트 정도 수영하세요. 입으로 호흡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코 속에 물이 조금 있으면 코를 통해서 뿜어냅니다. 수영을 마치면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고 물을 빼내세요. 3장에서 프리플로우가 발생한 호흡기로 호흡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본인 또는 강사가 퍼지 버튼을 눌러서 프리플로우 상태를 연출합니다. 잊지 말고 마우스피스를 입술 쪽으로 밀어내세요. 이렇게 말이죠. 입으로 마우스피스를 막지 마세요. 하지만 필요하면 한쪽 끝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과도한 공기를 배출하면서 필요한 만큼 공기를 마셔서 호흡하세요. 연습이 끝나면 SPG를 확인하세요.
사용한 공기량 때문에 놀랄 수 있을 텐데요. 프리플로우가 생긴 호흡기로 호흡할 때는 즉시 상승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저압 인플레이터를 분리해야 할 때는 수중에서 입으로 BCD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부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터나 디플레이터를 왼손으로 이렇게 쥐세요. 호흡기로 호흡한 다음 화면에서처럼 BCD에 숨을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불어넣고 호흡기에서 물을 빼기에 충분한 양을 아껴두세요. 다시 호흡기를 입에 문 다음 부력이 더 필요하면 절차를 반복하세요. 입에서 호흡기가 빠지면 잊지 말고 버블을 불어내세요. 중성 부력이 갖춰지면 호흡 조절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조금씩 조절해서 60초 동안 호버링 하세요. 스킨 다이빙은 스쿠버 없이 숨을 참고 하는 다이빙인데요. 스쿠버 공기에 낭비 없이 지역을 돌아다니거나 얕은 물을 탐험할 수 있죠. 또 스쿠버 다이빙이 불가능한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호흡해야 더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데요. 편안하게 횡격막으로 호흡하세요. 호흡을 멈추기 전에 빠르고 깊게 또는 빠르게 아니면 깊게 호흡하는 초과 호흡법을 연습하는 것이 한때 보편적이었지만 지금은 권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물속에서 의식을 잃을 수 있어 익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횡격막 호흡을 안정되게 하면 숨을 더 오래 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숨 참는 다이빙을 한 다음 수면으로 돌아올 때 횡격막을 통해 정상적으로 호흡하세요. 오랫동안 숨을 참은 뒤 수면으로 나와서 강하게 숨을 내쉬면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체내 산소 및 이산화탄소 수준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몇 분 동안 휴식을 취하세요. 현기증 또는 가벼운 어지러움이 느껴지거나 손, 팔 또는 발이 따끔하다면 다이빙을 중단하세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수면에서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호흡하세요. 빠르게 물속에 들어가려면 덕 다이빙이라고도 하는 헤드 퍼스트 수면 다이빙을 하세요. 횡격막을 통해 안정되게 호흡하면서 앞으로 수영한 다음 숨을 멈추고 이렇게 앞으로 몸을 숙이세요. 어떻게 하면 다리를 가능한 한 직선으로 높게 뻗을 수 있을까요? 웨이트를 통해 효율적으로 몸을 눌러내릴 수 있죠. 앞에서 배운 것처럼 압력 평형을 하면서 아래로 수영하세요. 안정을 취하며 탐험하세요. 꾸준히 연습하면 한 번의 호흡으로 놀랄 만큼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을 겁니다. 한 명이 내려가는 동안 버디는 그대로 머물러 있죠. 차례를 바꿔서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필요할 때 신선한 공기로 호흡한 버디가 내려와서 도와줄 수 있죠. 호흡이 급할 때는 위를 보고 손을 뻗어 회전하세요. 이렇게 해야 올라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위를 보는 동안 마지막 1m 또는 수피트를 통과하면서 숨을 내쉬세요. 앞으로 숙여 수영 자세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숨을 계속 내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스노클은 거의 물이 빠진 상태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배운 불어내기법을 사용하세요. 일부 다이버는 어떤 상황에서는 불어내기법을 선호합니다. 때로는 물속에서 키트를 벗고 출수하기도 하는데요. BCD를 팽창시킨 다음 웨이트를 벗어 건네주세요. 스노클로 교체한 다음 하네스를 풀고 장비를 벗습니다. 장비가 물에 뜰 정도로만 BCD를 부풀려 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장비가 빠지지 않게 한 뒤 키트를 건네주거나 줄에 매달아 두세요. 소형 보트나 낮은 부두에서처럼 사다리 없이 출수할 때는 두 팔을 밀고 발로 차서 몸을 위로 올리고 돌아서 앉으세요. 이렇게요. 또는 몸을 낮춰서 가슴을 걸친 다음 구르세요. 이렇게요. 밖으로 나오면 물에서 키트를 꺼내세요.